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금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 만나고 있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빠졌습니다. 한 3%포인트 정도 빠졌는데요. 자, 국정운영평가, 긍정평가가 39에서 36으로 내려왔고 부정평가가 54에서 57%로 올라갔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2, 자, 무당층이 여전히 17, 개혁신당이 2이고요. 조국혁신당이 7%포인트입니다. 자, 갤럽이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만 18세 이상 95% 표본 오차 신뢰 수준 3% 내외입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는데 의료 대란 장기화에 대한 국민들의 좀 피로감일까요? 아니면 물가, 서민경제 어려움 또는 주 호주 대사 임명 강행 등등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이제 아무 말도 안 듣고 네. 무조건 밀어붙인다 하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의 원인을 보면 첫 번째가 민생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 부족이에요.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치고 간다. 그리고 소통이 없다. 과거에 도어 스태핑을 했을 때는 그 소통 부족이란 말이 없었는데 지금은 소통 부족이다. 이게 늘 9%, 뭐 8%, 7% 이 정도를 늘 차지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처음에 이제 누가 이걸 건의를 했는지 저는 몇 차례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령 의대 정원을 3,000명인데 2,000명을 갑자기 늘린다. 그걸 사전에 어느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게 총선 전이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 박수를 칩니다. 아, 의사들 숫자 늘리는구나. 가령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자원이 많았던 시대. 한 학년이 100만 명이 넘고 우리들 뭐 120만 명이었으니까 네. 이 많은 시대 같으면 그 자원이 많으니까 또 자원 배분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건데 지금은 한 학년이 40만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무조건 전문직 숫자를 특정 전문직 숫자를 계속 늘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나는 솔직히 말해서 로스쿨 제도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스쿨 같으면 우리나라에 제2 제도처럼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밀어붙여서 처음에는 막 박수를 치는데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 부정적인 평가 그거 보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 7%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그 독자적으로 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국민적 의기를 물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정부 안도로 해야 된다가 47% 그리고 정원 규모나 시기를 중재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41%가 돼요. 그리고 정부 대응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38%, 잘못하고 있다가 49%입니다. 네. 점차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왜 하필 이 시기에 예. 이런 방식이냐 이거죠. 그래서 왜 하필 총선 전에 네. 이 민감한 시기에 예. 윤 대통령은 어느 비서의 건의를 받고 이 안을 터뜨렸을까? 나는 그래서 그게 참 궁금해요. 나는 그 비서가 정말 머리 나쁜 친구다. 이 윤 대통령을 지금 궁지에 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 처음에는 막 박수 치니까 이 안 괜찮지. 잘한 좋아. 거다. 이 국민들의 호응이 이렇게 좋아. 이러는데 네. 만에 하나라도요. 진짜 이제 서울대 가령 서울대 이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다 내고 의료 대란이 본격적으로 벌어져 버린다면 그 손가락질 하는 것은요. 오롯이 그건 정부 여당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누군가 중재안을 내고 네. 그리고 협상 카드를 내고 그리고 이 분위기를 적어도 지금 그 수술 일정들이 빅5만 하더라도 50% 이상이 다 밀려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서둘러서 봉합을 하는 그런 그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여야 공천 잡음이 지금 잡음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일단 경선 끝에 공천장을 받았지만 다시 공천장을 뺏기는 취소되는 사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국회 부의장 5선인데 이분도 취소가 됐고 도태우 변호사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다가 결국 공천 취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5.18 폐렴의 발언이 터졌을 때만 해도 어떻게든 좀 끌고 가려고 했었던 건데
추가로 계속 하나둘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던 발언, 기이한 행동 볼 때면 죽으면 그만 아닌가. 뇌물 혐의 있던 정치인, 죽음으로 영웅이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겨냥. 자, 어쨌든 뭐 촉매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공천 취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태우 후보자 이 발언을 쭉 제가 챙겨봤습니다. 그럼 완전히 다 본 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자료를 내가 다 본 건 아닌데, 근데 과연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불판 뒤집듯이 이런 그렇죠. 식으로 뚝딱 뒤집듯이. 예, 경선에서 한번 통과를 했으면 나머지는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예. 솔직히 말해서요. 가령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두고 도태우 변호사가 아마 저것도 광화문 시위 현장에서 했던 얘기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자꾸 다른 말들이 터져 나온다 이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촛불 시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땅을 파묻고 박정희 대통령 유해 옆에 눕히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수 어느 쪽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당장 정치판에서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문제제기 안 하는 겁니까? 보수 쪽에서는요? 글쎄요. 저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런 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까 가령 저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칼럼 같은 데서 한두 언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판에서 물러나라 이 소리까지는 저는 안 해요. 그건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문제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도태우 변호사가 가령 우리 국가의 뭐 기본 체제를 흔드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령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개입했을지 모른다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좀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뉘앙스가 마치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이래서 제재를 가한 것이거든요. 정확한 건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다. 뭐 이런 발언이었어요. 그 비슷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가령 이 홍준표 난 대구시장의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를 해서 이미 경선을 통과를 했으면 이 대구 지역에 이 지역이 말이죠. 지역이 가령 서울 수도권이라든가 뭐 광주 충청도라든가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뭐 광주면 예측 안 되겠죠. 그런데 대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광주 지역에 영남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그거하고 시비를 안 걸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발언 5.18 자체를 폄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5.18 자체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거나, 그게 뭐 단순 폭력 사태라거나 만약 이랬다면, 저도 도태우 변호사의 말이 지나치다.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건 지금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다만, 거기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느냐.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될 정도인가? 전두환은 새 시대를 연 보기 드문 대통령이다. 이거는 그건 개인의 의견이죠. 개인에 대한 인물의 평가다.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어떤 사물을 보는 데는요. 가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과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 박정희는 완전히 독재자다 이 얘기밖에 안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이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뭐 요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도 있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도 의견은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내 의견과 다르다. 아니면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의견과 다르다. 이래서 저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정우택 의원 공천 취소된 데는 경선에서 패한 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가 전략 공천됐단 말이죠. 그런데 도 변호사가 공천 받았던 대구 충남구 경선 같이 했던 임병헌 의원에게 공천장이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갈 수 없겠죠. 왜 그런가 하면 경선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또다시 거기도 전략지구로 아마 지정이 될 겁니다. 전략지역구로. 그렇게 되면 가령 그 다른 지역에서 뭐 경선에서 떨어진 분이 넘어온다는 거, 그걸 전략 공천한다라든가 뭐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떨어졌던 임병헌 후보를 다시
전략공천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그 정봉주 의원인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지금 민주당이 딱 잘라지 않습니까? 박용진은 아니다. 이미 경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박용진은 후보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고, 박용진 의원은 과거에 전례가 있다. 그런 전례가 있다. 1위 후보가 만약에 문제가 돼서 후보 자격이 박탈이 되면 2위 후보가 그 2위 후보가 받은 전례가 있다. 전략직으로 지정한 다음에 전략 공천한 거죠. 그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가령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금 논의되는 것도 지금 그 조상호, 한민수 이 두 분이 논의가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조상호는 금천구 경선에서 떨어진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 떨어진 분을 이쪽에 데려와서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는데, 조상호 변호사, 한민수 대변인. 예, 그럼 거기서 밀린 그것도 그 엄청난 감산 30%를 얻어맞고 밀려버린 박용진 의원을 다시 전략 공천하는 그 문제가 있느냐?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한민수 대변인이 공천 받는다는 설도 있고, 그건 제가 민주당 사정을 잘 모르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박용진 의원은 뭐 나름대로 굉장히 억울하게 됐죠. 네. 과거에 했던 말, 뭐 업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장해찬, 조수현 두 분인데요. 자, 조수현 후보, 대전 서갑인데 일제 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제주 4.3은 김일성 지령받고 일어난 무장폭동. 장해찬 부산 수영 후보, 난교 등등의 발언, 동물병원 폭파하고 싶다가 또 최근 나왔고, 자, 저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서울시민 교양 수준 얼마나 저급한지,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 자, 저 말들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장예찬은 그 친윤 최고위원으로, 청년 최고위원으로 네네. 그 이름을 많이 알렸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재치 있게 말을 참 잘하는 친구인데. 뭐 선거 때부터 밀착 수행을 했고. 예, 그죠?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음악 학교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무슨 음악 학교를 잠깐 다니다가 왔어요. 드럼을 전공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무협소설을 쓴다든지 이제 하면서 그 활동을 한 사람인데, 난 어떻든 장예찬의 그 문제 있잖아요. 네. 가령 뭐 나교 운운을 했거든요. 그렇더라도 사람만 뭐 전문성이 있으면 똑똑해서 뭐 전문성이 있고 네. 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무리 20대 중반 때 그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도덕성이 확립된 나이일 텐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면요. 과연 그렇습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장예찬을 나무라지 못한다면, 장예찬이가 그렇게 비판을 하던 이준석이가 27때 이른바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나무랄 거예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적어도 뭐 물론 32입이라고 했으니까 20대에는 실수는 어느 정도 봐줄 수는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한 말이 일일이 그 특히 일본인의 그 어떤 염치 문화를 칭송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뭐 일본 사람들 발톱의 때만큼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 지금 민족 감정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조상호 십니까? 누굽니까? 아까 그 얘기를 한 사람 조수현 씨죠. 네. 조수현 씨. 제 친구가 일제 강점기 때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때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솔직히 말해서 일제 강점기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역사 공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일제 강점기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하면 북한이 역사를 나눌 때 그렇게 나눕니다. 일제 강점기, 미제 강점기. 지금 대한민국은 미제 강점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일제 시대라고 얘기를 하든지 일제 강점기라고 할 때는 거기다 설명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난 그렇게 믿어요. 네. 그런데 뭐 어떻든 저 두 사람의 말과 도태우 변호사의 말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네네. 과연 누가 더 어정단상에 스스로는 안 될 사람입니까? 네. 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가령 정우택 그 의원같이 부의장같이
트릭에 나는 정무택 의원이나 트릭에 말렸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제가 CCTV도 있는 데서. 예, 제가 주변에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녹음도 철저히 다 돼가 있었고, 녹음이 뭐 하나부터 10개가 넘도록 다 녹음돼가 있었고, 철저히 상대방의 계략에 넘어갔다. 그 계략이 야당 쪽인지 이 여당 안의 경쟁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계략이나 넘어간 걸로 보는데, 그렇더라도 아무리 막 거짓을 하다가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이 100만이든 10만이든 그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못 받을 돈을 받았으니까 그건 자기가 감수를 해야 될 문제인데, 하지만 도태우 변호사의 문제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상해요. 내가 홍준표 대구시장 편을 좀처럼 들지 않는데 이분은 홍준표 대구시장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도태우 변호사한테 밥을 얻어먹은 것도 아니고 술 한잔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내가 보면 야, 이 정도 갖고 이러면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다 시위했을 때 너희들은 뭐 했느냐. 내 역시 그런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지금 참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는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도태우 변호사는 열렬히 그런 데 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시위에도 참여를 했고 문재인 정권을 열심히 비판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런 현장에서 말을 하다가 좀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좀 약간 과장된 말도 하고 좀 심한 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아까 이재명의 발언을 거론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댕강 쳐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민주당 지금 아까 정봉주 전 의원 공천 탈락 말씀하셨잖아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뭘 생각했는지 정봉주도 칼처럼 빨리 직리를 했죠. 그뿐이 아닙니다. 가령 임태훈이라고 그 성소수자고 군인권센터 소장. 그래, 그걸 병력 기피라는 표현을 썼죠, 아마. 뭐 비례대표 후보로 좀 올라 있는데. 그러면서 딱 쳐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그쪽에선 추천하겠다. 다시 하고 재추천을 했죠. 네네. 그런데 그 아마 민주당과 엄청난 그 논쟁을 여지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런 걸로 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민 감정을 엄청나게 지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서 만약에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아주 작은 일들이 한두 개만 중첩이 돼도 큰 문제가 터진다. 아마 이걸 안 것 같아요. 네.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좀 제3인물 전략공천이 이게 원칙이냐 좀 억울한 것 같고, 일단 정봉주의 막말이 걸러지지 않은 채 경선 들어간 것 자체가 중대한 하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박용진 그 의원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이 당권을 놓고 다투던 사람이었고 또 대선 후보로도 다퉜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내가 박용진 후보를 공천에서 탈락 안 시키는 그런 너그러움을 보이겠다는 식으로 봤습니다. 박용진도 공천받는 걱정 안 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움직이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래놓고 나서 막상 박용진을 쳐버렸거든요. 내가 박용진이 살려준다고 하니까 진짜 살려준 줄 알았느냐 이런 식의. 아니 지금 신문에 그걸 믿었어? 뭐 이런 겁니까? 신문에 보면요. 지금 동아일보 이기용 칼럼도 그렇고 김순덕 칼럼도 그렇고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식의 일을 벌일 수가 있느냐, 이게 공천이냐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건 동아일보가 보수신문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못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야당이고 아무리 저쪽 정당이지만 이런 경우는 못 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박용진은 지금 탈당을 하지 않고 늠름하게 이제 경선에서 패배를 하고 30% 감산을 각오를 하고, 그것도 강적인 정봉주와 붙었잖아요. 그래서 또 패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박용진이 지금 그대로 정당에 있는데, 나는 이것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박용진에게 그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인데 오늘 이런 결정이 미래의 박용진에게는 큰 플러스가 될 거다. 전 그렇게 봐요. 또 앞으로의 쓰임이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민주당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박용진에게 난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자, 오늘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 대표는 호남과 영남 각각 다른 길을 갔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호남에서 16년 만에 이번에
전 지역구에서 후보를 냈고 성심성의껏 노력할 자세로 그걸 보려드리기 위해서 온 거다. 만약 호남에서 당선이 된다면 국민의 힘이라기보다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저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진심 호남이 받아들일까요? 고개를 끄덕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중간평가라는 선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평가란 말은 뭔가 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원론이냐 아니면 견제론이냐 이게 승부를 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그 위원장이 하는 걸 보면요. 지난 2달 동안 보면 후보들을 띄우는 게 아니고 후보들 광을 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지금 대선 유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본인 주변에 늘 후보들 2-3명이 붙어가지고 한동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후보들이 따라다니는 느낌이에요. 유세 그죠? 현장에서 예. 구호가 외쳐지는 것은 후보들 이름이 아닙니다. 한동훈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한동훈 그러고 있는데 이 컨벤션 효과가 깔아는 순간에 후보도 죽고 한동훈도 죽는다. 그렇게 보는 정치평론가들이 자꾸 늘어나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은 대선 운동을 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셀카 찍고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자신이 후보를 지원해 주러 현장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보들 광을 내야죠. 내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있을 때 그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할 일이 지금 뭐냐. 윤석열 후보를 광을 내주는 일이다. 네. 그런데 왜 네가 윤석열 후보와 맞짱을 뜨려 하느냐. 그건 아니단 말이야. 지금 한동훈 나는 비대위원장이 난 처음에는 참 좋게 보고 지금도 잘 하신다고 네네. 봐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가령 선거는 어차피 민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장 어제 오늘 신문 칼럼하고 신문 기사를 보세요. 기사도 그런 게 있고 칼럼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주부들이 방금 한동훈이 열광하다가도 박수를 막 치다가도 와 우리 한동훈 이러다가도 장바구니를 두고 마트에 갔다 오는 순간에 정권을 향해 화를 낸다.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물가 너무 올라서요. 그죠? 고물가, 예. 그 고물가뿐 아니에요.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1,866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자영업자까지 그 다 포함을 하면 2,573조입니다. 네. 이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자를 감당하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들 숫자는 줄는데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주거비에다가 사교육비에다가 의료비, 통신비 딱 보태면 쓸 돈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까 가정주부들이 정권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좀 젊은 애들 일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좀 돈이 돌아서 이 자영업자들이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네. 이런 건데 이런 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안을 못 내고 공약을 하나도 못 내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낸 공약을 보면요. 물론 앞으로 나는 제대로 된 공약이 다시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선 나온 거 보면 아니 말 행복한 삶 이런 식의 뜬구름 잡기예요. 전부 다 추상적인 10개의 공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동료 시민들이 행복하도록 이런 이야기. 동료 시민은 그 튜디데스가 한 말인데 그걸 그 한두 번 쓰면 참 듣기가 예, 괜찮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요. 책 많이 읽는 분들입니다. 네. 그 동료 시민 이러면 그 말 어디에 나오는지 다 알아요. 그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두 번 쓰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사이는 후보들까지 그런 말 쓰고 있어. 후보들도 여기 한동훈 위원장을 따라가지고 어디 가면 유권자 여러분, 그게 아니고 주민 여러분, 이게 아니고 동료 시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위원장 인기가 많으니까 따라하는 거죠. 글쎄, 그게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당시는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의 인구가 가령 인구 10분의 1만 11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니까 동료 시민이라고 하면요, 시민권을 가진, 투표권을 가진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 그 일종의 어떤 기득권 지배 예, 그렇죠. 거기는 그렇죠? 여자도 네. 포함 안 되고 노예도 예, 예. 포함 안 되고 외국인도 포함이 안 돼요. 네.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동료 시민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은요, 내가 보기에는 그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 한계론 좀 언론들이 이제 슬슬 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세요? 그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된다. 방향을 바꾸란 말은 뭔가 하면 좀 구체적인 공약, 예컨대 의료 대란이 있으면 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윤 대통령에게 뭐 요구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가령 고물가인데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예컨대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일자리 만들려면 노동계획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노동 3법 바꿔야 됩니다. 그 3법을 이렇게 바꾸겠다. 노동 유연화를 하겠다. 쉽게 말하면 해고가 자유스러워야 고용이 잘 된다. 이 얘기란 네네.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논쟁의 장소도 마련하고 예. 이래서 기본적으로 근원적으로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을 자꾸 늘려가야 되거든요. 예. 그게 특히 2030에 2030이 무당층이 절반이에요. 그 친구들을 포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당층의 대부분은 투표장에 가서 난 민주당을 찍겠다. 네. 지금 이런 의견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나는 투표장에 갔을 때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결과 같은 그런 성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난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설마 이찍 아니지 이런 발언했다가 사과를 했습니다. 이찍 유권자 갈라치기, 국민 갈라치기다. 지난 대선에서 이 윤석열 후보를 찍은 국민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사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세종에서 그와 유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1번 찍지 않는 것은 곧 2번 지지한 것. 살만하다 싶으면 2번을 찍고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 저게 좀 문제가 더 되는 발언일 수 있다. 아니 이찍을 갖고 사과했는데 2번을 찍든지면 그 이찍 아닌가요? 아니면 아예 투표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찍이란 말은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제 폄하하는 조롱하고 말이에요. 비하하는 발언이죠. 조롱 네. 폄하하는 말인데 그리고 휘시락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당신은 투표할 이유가 없다. 당신은 민주주의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까지 가능한 말이에요. 네. 사실은요 외국에서 만약 선진 민주주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되면 난리 났을 겁니다. 정말 난리 났을 겁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서 가령 당의 대표가 유세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이러면요. 신문 일면에, 더타임즈 일면에 크게 나면서 당장 은퇴하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그냥 정치판의 에피소드 정도로 좀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후보자들이 무슨 말 조금 잘못하면 난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이찍 아니지 이런 말을 이런 폄하하는 말을 가령 보수 쪽에서 민주당 그리고 제 일찍이야 이런 식으로 누가 했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데 또 한 번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입이 거칠기는 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느냐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글쎄 본인이 이찍 때문에 사과했는데 굳이 1번을 찍지 않으면 2번 지지 이러면서 2번 찍든지 집에서 이 얘기는 일부러 더 전면 돌파한 거 아닐까요? 보란 듯이. 그것도 살만하면 네. 당신이 이 정권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 살만하면 그 집에서 쉬시라. 그러니까 살만하면 2번을 찍든지 그러면 그것 자체가 약간 좀 조롱 섞인 그런 그렇죠. 조롱을 표현 시키는 아닙니까? 거죠. 조롱을 네. 시키고 우선 편을 가는 거잖아요. 나는 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을 보면서 편가르기 현상을 아주 유심히 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전에도 물론 편은 많이 가르죠. 뭐 전라도는 어디, 경상도는 어디 이런 식으로. 그리고 YS나 DJ가 비자를 몽둥이를 갖고 후보로 내세워도 당선이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편가르기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단순히 경상도 전라도가 아니에요. 서울과 지방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으로 쫙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을 갈라가지고 너는 우리 편 쉽게 말하면 다수 서민 이런 사람들은 내 편이다 이거예요. 저쪽 얘기는. 그러면 늘 그런 식으로 편을 가르면요 정치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소수만 저쪽에 우파를 찍어라. 네. 우리는 가난하고 그리고 다수 이걸 우리가 가지겠다. 그런 식의 정치 편가르기를 하는 게 누군가 하면 바로 포퓰리스트들입니다. 네. 가령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같으면 아주 대표적이죠. 예.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일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모두 다 해주겠다. 예. 그런데 여기 부자들은 끼지 마라. 그 말을 뒤에 붙인단 말이에요. 편을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비를 맞으면서 내 연설을 들으러 모인 이 수많은 당신들은 다 나와 같이 가난하고 서민들이다. 내가 집권을 하면 당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겠다. 그런데 부자들은 끼지 마라. 너희들은 세금만 내라.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식의 편 가르기가 통할 정도로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 그렇게 후진적인가? 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선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좀 걱정입니다. 변호사님 훈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